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장 이병수입니다. 만나 뵙게 반갑습니다. 최근 리터러시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리터러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에 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교수님을 처음 뵙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김영숙, 그리고 영어로는 영숙 그레이스 킴입니다. 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아동의 문해력의 발달과 그리고 읽기, 쓰기의 효과적인 교수법입니다. 저는 현장 교직 경험도 있는데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ESL 교육도 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서 저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최근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문해력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단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청에서도 또는 교육부에서도 많은 문해력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문해력이라고 하면 보통 글을 읽고 쓰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문해력, 즉 리터러시를 어떻게 좀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해력에 관해서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문해력에 관한 여러 정책이 입안이 됐는데, 그 중에 이유 하나는 팬데믹 이후에 미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두 해마다 미국에서 문해력 측정을 하는데, 가장 최근에 측정에 따르면 4학년, 8학년, 12학년을 측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의 수준이 1990년대 초 학생들 수준과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70년대부터 측정을 했는데 그게 계속 상승 곡선을 거리다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대부분의 주에서 지금 Science of Reading이라는 정책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해력 정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와 쓰기 능력입니다. 읽기와 쓰기 능력을 말할 때에 기초적인 능력은 낱말을 해독하고 정확하게 철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금 더 상위적인 능력에서 봤을 때는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표현을 명확하게 글로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을 포함합니다. 근데 그거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의이고 현대적인 맥락에서는 조금 더 확장이 되어가지고 읽기와 쓰기 능력은 사고력이 사실은 주축이 되잖아요. 기초적인 그렇죠. 능력을 넘어서면은 사고력의 발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디어 리터시 아니면 AI 리터시 이렇게 해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문해력 관련 연구를 보다 보니까 문해력의 결정적 시기를 초등학교 3학년으로 보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정책을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던데 혹시 그 근거가 있을까요? 네, 정책 입안자들은 주로 문해력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를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봅니다. 미국에서는 학년기가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3학년까지 보는 이유는 대체로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3학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학습 방향이 다소 바뀝니다. 유치원부터 2, 3학년까지는 내용의 중점이 기초 문해력 중심입니다. 물론
교과를 가르치고 학습하는 게 있기도 하지만 그 중점은 기초문해력 발달입니다. 그런데 2, 3학년 또는 3, 4학년 되면은 그 중점이 교과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러면은 거기에서 문해력은 그거를 받쳐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문해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가능성이 또래 학생에 비해서 약 4배 정도가 높습니다. 네, 거기다가 저소득층 아동들을 조금 더 그게 임팩트가 더 강해서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문해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고등학교를 제때에 졸업할 확률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해력 발달이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유치원부터 2, 3학년까지 문해력에 관해서 조기 선별 평가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도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조기 선별 평가를 해서 문해력이 약한 징후가 있는 아동은 거기에서 집중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 개입을 하는 게 3학년 이후에 중재 개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비용적으로도 효율성이 있다고 연구들이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기초적인 문해력을 탄탄하게 쌓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책들이 기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학년, 3학년 시기를 네. 우리가 보통 보면 그 러닝 투 리드 단계에서 3학년 후반이나 4학년까지 이후로를 reading to run, reading to learn이 되겠죠? 그 단계로 바뀌는 어떤 그 중간에 피벗 스테이지가 3학년으로 이제 보는 거겠네요. 보통 그렇게 예전에는 4학년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K부터 3학년까지 그다음에 4학년 이후로 봤는데 요즘은 약간 그 교과 과정 방향이 3학년 전부터 조금 더 교과 학습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바뀌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reading to learn, 그다음에 learning to read 그가 예전에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연구들은 그거를 너무 그렇게 명확하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치원 때부터 물론 기초 문해력을 배우기도 하지만은 기초 문해력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 지식이거든요. 그 컨텐츠 지식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교과에서. 과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병행해서 제대로 하게 되는데 약간의 그 중점의 변화는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이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니는데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교육에 관한 고민일 텐데 어렸을 때부터 이중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이들의 사고력, 언어 습득이나 사고력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이제 논쟁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어 헤리티지 학생들 가정에서 큰 고민일 텐데, 교수님께서는 이중 언어 교육을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에 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연구자적 입장에서 아니면 연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중 언어 교육에 관해서는 논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동의 언어 능력을 봤을 때 한 몇 가지 그룹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그룹은 학령기 초기인, 그러니까 유치원 입학할 때 당시 실력을 보면은 영어하고 한국어 두 실력이 두 언어가 능숙한 아동, 그게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영어가 주된 언어이고 한국어가 아주 약한 그냥 영어 단일 화자라고 보시는 아동이 있고 세 번째 그룹의 아동은 한국어가 주된 언어이고 영어가 어느 적정치에 도달하지 못해서 영어 학습자로 분류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연구들이 이 학생들을 장기적으로 쭉 따라와서 장기 종단 연구를 해서 살펴본 결과가 뭐가 있냐면은 영어 문해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유치원 시작할 때는 영어가 주된 하자, 그 다음에 영어와 다른 언어가 둘 다 능통한 이 아동들은 초등학교 초에는 영어 문해력은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한 8학년 정도 되면은 이중 언어를 잘 아는 학생이 영어 단일 화자보다 영어 문해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또 한 그룹은 예를 들어서 영어 학습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어가 모국어 아니면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인데 영어 학습자로 분류된 그 학생들은 유치원 초기에는 영어 문해력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중학교 정도 되면은 영어 단일 화자와 차이가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은 스케일의 연구가 아니라 미국 전역의 인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큰 집단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살펴봤을 때 관점을 영어 문해력으로 본다면 그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중 언어를 하는 아동 또는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 있는 아동은 영어 문해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언어에서 언어력과 문해력도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가치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서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사회적인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인지적인 면에서 연구들이 보여주는 거는 아동이 두 개의 언어를 계속 주기적으로 학습하고 거기에 관련된 문해력을 발달하기 때문에 메타 언어력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언어를 항상 접하게 되니까 그거를 비교하게 되고 언어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중 언어 그다음에 이중 문해력이 아동의 다른 하나의 언어 발달이나 문해력에 조회된다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학습 초기에는 인터피어런스가 있습니다. 물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인터피어런스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터피어런스는 초기에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배운 한 언어에서 배운 능력들이 다른 언어로 전이되고 이렇게 양방향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회되는 거는 적다고 연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언어 초기에는 두 언어 간에 약간의 그 간섭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언어에서 받아들이는 일종의 배경 지식이 오히려 문해력을 더 상승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네요. 배경 지식 또는 컨텐츠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이해를 할 때 조금 더 폭넓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타 언어력이든지 아니면 사회의 현상에 대한 이해력도 조금 더 폭이 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이제 사고력이나 다른 지식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메타적으로 이제 언어 자체를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말 한글학교의 특성이 이제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좀 다양한 연령들이 이렇게 한 학급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이 이루어지니까 인지적인 차이도 있고 한국에 대한 능력 차이도 있고 유창성의 능력 차이도 있다 보니까 이걸 수업에서 어떻게 좀 이끌어가야 되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대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이거는 정말 실질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교사를 재직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러데이 스쿨 보내면서 그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건 아주 실질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미 여러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먼저 해야 될 게 진단평가. 그러니까 아동이 만약에 학교에 다니게 된 첫날부터 일단 진단평가를 하는데 진단평가를 하실 때 꼭 넣어야 될 게 자문능력, 그 다음에 해독과 철자에 관한 기초문해력 중심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도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두 개가 서로 같이 발달하면서 두 개가 다 그 읽기 이해력,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아동의 실력을 측정을 해가지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눴어요. 근데 초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학년의 나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의 그 프로파일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 그룹의 초급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크게 나눴을 때 세 그룹을 나눈다면은 한 그룹은 초급반인 이유가 한글 자모나 해독 또는 철자 능력이 부족한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아동,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어는 조금 더 유창한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반대로 문해력은 조금 글자 뜯어 읽기는 되는데 한국어가 약한 아동.
세 번째는 둘 다 약한 아동. 그러면은 그 니즈가 달라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니즈를 무시하고 그냥 지도를 하면은 좀 힘들겠죠. 권고 드리는 지도 방법은 차별화 지도인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1대1 차별화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특히나 미국 교육 현장에서 많이 하는 거는 소규모 네. 그룹 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단평가를 살펴보시면서 이 아동의 특성이 뭔지 그거를 그러니까 특성이 비슷한 아동을 같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지도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학생을 지도할 때 이 학생들은 기초문해력 그러니까 뜯어읽기라든가 자모지식이 낮은 학생들이 예, 그러면은 그 교사가 있는 그 소규모에서는 교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요. 그러면 니즈가 다른 나머지 학생들은 교사가 다른 과제를 줘가지고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래 같이 페어로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협업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같은 아이디어인데 한 반에서 하지 않고 다른 교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두 반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요학교인 경우에 Saturday에 3시간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그 중에 1시간은 다른 반과 협업을 해가지고 두 반을 합쳐가지고 한 교사는 이렇게 이 그룹의 학생, 니즈가 이런 학생을 지도를 하고 다른 교사는 또 니즈가 다른 학생을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학급 초기에는 학생들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학급을 조금 그룹을 나눠서 개별화 지도로 들어가거나 소그룹 지도로 들어가는 게 좀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드는 생각이 아마 한글 학교에서는 한국어 진단 평가 도구가 없어서 아마 상당히 그 부분에는 고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필요성을 느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그 정부 차원에서 그걸 한국에는 이미 그런 이제 기초문해력 도구가 있으니까 그걸 이쪽에 좀 도입하는 방식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과제로 좀 생각되네요. 네,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에 맞게 어댑트 해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그 약간 이 언어 교육의 방법 문제 같기도 한데 어떤 선생님들은 자모부터 홀 랭귀지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고 크게는 이제 의미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데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두 활동 사이의 균형을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냥 핫한 이슈였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 사이언스 리딩에 관해서 디스커션이 있으면서도 그것도 핫한 거였는데 일단 그래픽을 보시면은 집 모양입니다. 그 집 모양은 과학적인 연구로 입증된 그 읽기 이론 모델인데 디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게 집 모양으로 형상화된 이유가 뭐냐면은 읽기 이해력은 여러 가지 요소적인 능력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읽기 능력을 발달한다는 그 아이디어를 컨베이하기 위해서 형상화됐는데 맨 왼쪽 지붕에는 읽기 이해력 이거는 주어진 텍스트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바로 밑에는 읽기 유창성이 있습니다. 읽기 유창성이 읽기 이해력에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고 근데 읽기 유창성하고 읽기 이해력을 받쳐주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낱말 읽기 능력 또 하나는 청취 이해력 또는 언어 이해력이라고 해요. 낱말 읽기 능력은 말 그대로 하나하나 낱말을 읽는 능력. 예를 들어서 나무라는 걸 보여줬을 때 나무를 정확하게 빨리 읽는 거 아니면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할 때 맛이 그거를 정확하게 빨리 읽는 거. 그게 낱말 읽기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쪽 기둥은 청취 이해력, 언어 이해력은 말 그대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 듣기 이해력.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듣기 이해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희들이 말하는 거를 어휘와 그 다음에 문장들을 듣고 저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 또는 다른 경우는 뭐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건 청취 이해력이거든요. 두 가지가 기둥인데 기둥인 이유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읽기 이해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낱말을 잘 읽어도 청취 이해력이 없으면은 읽기 이해력은 없을 거고 아무리 언어 이해력이 있다 하더라도 낱말 읽기가 안 되면 읽기 이해력은 없어요.
그러면은 낱말 읽기와 청취 이력을 받쳐주는 그 능력들은 뭔가 그 초석들을 살펴보면은 낱말 읽기를 받쳐주는 능력에는 해독 관련 발현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자 지식. 이거는 자모 지식. 그러니까 기억, 니은, 그다음에 아야여여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 패턴을 아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음운 인식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형태소 인식이라고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의미의 최소 단위예요. 의미의 최소 단위. 저희가 낱말 또는 단어에서 단어가 의미의 최소 단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물하고 고기가 합쳐진 거고. 예. 그게 형태소 인식인데 형태소 인식이 낱말 읽기 굉장히 중요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낱말 읽기도 중요하고 어휘력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중 청취 예력 있잖아요. 네. 왜 어떤 아동은 청취 예력이 조금 더 발달해 있고 왜 어떤 아동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건데 한 가지 중요한 그 기술은 상위 인지력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하시는 말로 사고력. 어떤 아동들은 유추를 더 잘해요. 예를 들어서 행간을 읽는다고 하잖아요. 네. 행간을 읽는 게 읽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어 활동에서도 행간을 잘 읽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추하는 능력이 어떤 아동은 좀 더 잘 되고 어떤 아동은 조금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청취력의 중요한 사고력 중에 하나가 여러 관점을 이해하는 관점 이해력.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가 주인공이 2명이 있어요. 네. 아니면 3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행동하는 목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하는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깊이 이해하려면 이 주인공의 관점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를 합쳐서 사고력 또는 상위인지력. 그러면 그거를 받쳐주는 게 또 뭐냐 하면은 기초 언어력인 어휘력이라든가 문장 구문력.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아이들의 청취 예력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 중에 하나가 약한 아동들은 낱말 읽기가 약하고 청취 예력이 약하고 낱말 읽기와 청취 예력이 약하면은 읽기 예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미 중심 또는 파닉스처럼 자모 대응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그 낱말 읽기 기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한글은 어떤 글자 체계인가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혹시 중고등학교 나오셨으면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표음 문자 또는 표이 문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세계 대부분의 언어가 표음 문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근데 예외가 한자, 표이.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은 부수가 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음을 나타내는 거는 조금 더 일관성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표이 문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표음 문자의 원리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해독과 철자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능력은 뭐냐면은 자모, 글자를 배우고 그 글자가 나타내는 음가 또는 소리를 아는 거예요. 자모와 소리의 대응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한글의 원리예요. 영어의 원리이기도 하고 뭐 다른 나라 대부분의 언어의 원리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이라고 보면은 이걸 왜 물이라고 읽느냐 하면은 미음은 소리를 내고 글자 우는 우 소리를 내고 리을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를 합쳐서 물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미음하고 우하고 리을의 소리를 알게 되면은 이거를 다르게 주어봐도 제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낱말이라도.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 암기로 해버리면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새로운 거를 봤을 때 원리를 적용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로운 게 되는 거죠. 단순 남기는 저희가 지양을 하잖아요. 그죠?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게 파닉스예요. 미국 영어도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파닉스로 가르쳐야 하고 그 수많은 연구들이 파닉스가
글자 해독과 철자에 아주 중요하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정말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거든요. 한글도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포닉스로 가르치는 게 좋아요. 뉴섬 주지사가 네. 그 문해력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저도 좀 인상 깊었던 네. 내용 중 하나가 당신도 어렸을 때 난독증. 난독증을 알았었는데 그걸 네. 아무도 그걸 몰라줬다. 그래서 맞아요. 나를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책을 잘 못 읽는 학생으로 인식을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 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네. 보면서 그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이 아이가 난독증을 가지고 있나라는 부분을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좀 어떻게 교육적으로 좀 치료? 네. 아니면 좀 중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거 좀 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난독증은 영어로 보면 dyslex이a인데 lex가 뭐냐 하면은 단어거든요. 네. 단어니까 낱말. 그다음에 this가 disability 장애거든요. 그래서 낱말을 읽고 철자하는 게 힘든 아동. 근데 왜 힘든가 하면은 타고나서. 그러니까 학습의 영향이 아니라 타고난 그 여러 가지 정보 처리 과정의 그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낱말 읽기와 철자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그냥 어려운 아동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아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들은 어려운 원인들이 뭐냐면 조금 전에 저기 말씀드렸던 저기 낱말 읽기 기능 네,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낱말 읽기에 관여되는 세 가지 능력이 뭐냐면은 의문 인식하고 정자 인식하고 그다음에 형태소 인식인데 네. 난독증이 있는 아동은 그 난독증의 이유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아동은 의문 처리가 힘들거나 아니면 정자 처리가 힘들거나 아니면 형태소 처리가 힘들거나 아니면 세 가지 다 힘들거나 그게 타고난 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뉴섬 주지사가 여러 가지 시리즈로 그 입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별평가거든요. 이번 2025년, 2026년 학년부터 그게 시작이 됐는데 선별평가 취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읽기 어려움은 저희들이 프리벤트를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프리벤트를 하려면은 조기에 선별을 해가지고 집중적인 케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별평가를 해서. 그래서 물론 이 그 선별평가는 난독증을 그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 특수교육으로 넘어갈 때 아주 수많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격은 다른데 그 중심 개념은 아동의 문해력 발달의 어려움을 처음부터 일찍 그거를 알아보고 제대로 그 집중해서 그러니까 지도를 하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에 관련된 법안도 2022년에 입안이 돼가지고 2024년부터 여기 그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그 사이언스 리딩에 관련된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직 교사들, 그러니까 지금 교사가 되려고 하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는 현직 교사들을 위한 그 사이언스 리딩 관련된 트레이닝도 이번에 선택이 돼가지고 9월에 그게 발표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도 새로 사이언스 리딩과 부합된 커리큘럼이 지금 여름에 지금 선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학년, 그러니까 내년 1월 초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까지 정책이 아주 많이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앞서 이렇게 문해력을 진단하거나 네. 그 난독증을 진단하는 목적이 네. 학생들한테 이제 꼬리표를 붙인다기보다는 학생을 총체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네. 그래서 그에 합당한 교육 방법을 찾는 데 좀 선생님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제 목적이에요. 네, 물론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파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한글 해독과 철자에서 조금 힘든 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페인어나 이탈리아나 그러니까 핀란드어 같은 경우는 글자 자모하고 소리 대응이 1대1이에요. 그러면은 학습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학습할 때 한 1년 정도만 제대로 지도를 하면은 학생들이 철자와 해독이 거의 90% 이상 정확하게 하거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글자 소리 대응이 1대 다수이기, 예, 그래서 보통 유치원 1, 2학년으로 하는데 한글은 한 중간 정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받침. 한글은 음절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네. 근데 한 음절에서 첫 소리, 초성일 때는 자음 닷소리가 올 때 19개 자음 글자가 다 오잖아요. 그런데 그 자모와 소리가 1대1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왔을 때 그 소리가 나고, 디귿이 왔을 때 그 소리가 나고. 근데 각 음절에서 종성, 그 음절 끝소리에서는 글자는 허용이 다 되는데 소리는 7개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글자 소리 내용이 일대 다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디귿 같은 경우에 초성에서는 드 소리 나는데 끝에서는 으 소리가 나요. 시옷도 음절 초성에서는 스 소리 나는데 끝에서는 으 소리가 나요. 그래서 디귿, 시옷, 지읒, 치읓, 히읗 같은 거죠. 칠종성 때문에 일대 다수가 되는데 일대 다수는 힘들어요. 학습하기가. 특히나 철자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한글 학습에서 조금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음음 변화. 한글은 다음절 단어가 대부분이죠. 가장 많은 음절의 단어가 이음절, 삼음절, 그 다음에 사음절도 있긴 한데, 다음절 어휘인데, 다음절 단어에서 음음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연음 같은 거, 격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등등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맛이 그죠? 맛이 있다 할 때 맛이 철자는 맛이 시옷으로 그렇죠. 하고 이러해요. 근데 읽을 때는 맛이. 예. 왜냐하면은 그 다음 음절이 처음에 그 닷소리를 시작할 때는 그 전 음절의 그 마지막 종성이 넘어가서 연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봤을 때는 소리 대응은 불규칙해요. 이거는 형태를, 그 의미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있어요 하는 게 있어요, 어간하고 어미. 있다, 읽다와 있어요 하고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음음 변화가 한국어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음음 변화랑 그다음에 칠종성법에 관련된 철자와 해석의 어려움을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닉스 뿐만 아니라 소리 글자 대응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정말 열심히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형태소 인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태소 인식은 맛이라고 했을 때 맛이라는 게 맛하고 이가 합쳐서 된 거다. 그러면은 맛을 봤을 때는 그 의미를 살려서 시읒 그 철자를 할 때 그대로 하고, 근데 말을 할 때는 소리를 변화한다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형태소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지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형태소 인식이라든가 음운인식 같은 거는 구어에서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물고기, 그러니까 한 단어로 배우지만 물고기 들어봐. 물고기는 두 개가 있어. 물, 고기. 그다음에 강물이라고 했을 때 강하고 물이 합쳐서 된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어 환경에서 지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문해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글이 가지는 표현 문자의 특성은 분명한데 받침하고 대표음화, 칠종성하고 그다음에 글자 사이에 일어나는 자음 변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했던 형태소에 관한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좀 더 효과적이겠다. 맞습니다. 이거는 영어에서도 똑같거든요. 영어에서도 지금 파닉스도 하지만은 그 형태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 철자에서도. 그래서 같은 원리인데 형태소에 관한 이해는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그런데 현재 미국 현장에서는 형태소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지도도 하고 있거든요. 한국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이들 활동에 관한 문제 같은데, 읽기나 말하기는 곧잘 이제 그 아이들 참 참여율이 높은데, 특히 쓰기를 하려면 상당히 아이들이 이제 조금 흥미가 떨어지거나 가르치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읽기 활동하고 쓰기 활동을 어떻게 하면 조금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흥미를 끌면서 좀 수업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선생님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쓰기는 인간들이 학습하는 영역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연구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문해력을 진단한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쓰기 능력이 읽기 능력보다 떨어집니다. 아. 그만큼 쓰기는 힘들고요. 읽기는 조금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될 수 있지만 쓰기 능력은 절대 자동화가 되지 않습니다. 쓰기 능력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읽기는 텍스트가 주어져요. 주어진 거를 깊이 하는 건 물론 인지력도 필요하고 컨텐츠 지식도 필요하고 많은 수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쓰기는 그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언어로 표현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철자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조를 짜야 될지, 그거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인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쓰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른들도 힘들어 하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쓰기는 이렇게 힘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기를 힘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정말, 네,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읽기하고 쓰기 능력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들을 보면은 읽기를 잘하는 학생들은 쓰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는 학생들은 읽기도 잘해요. 왜냐하면은 읽기와 쓰기에 공헌하는 그 요소들이 거의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휘를 잘하는 학생은 읽기도 잘하고 쓰기도 잘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도를 할 때 시사점이 뭐냐 하면은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계해서 지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제가 따로 나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낱말 읽기와 낱말 쓰기, 그러니까 철자를 하실 때 지도는 항상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낱말 읽기와 철자 능력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실 때 항상 같이 해주시면 둘 다 향상이 돼요.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항상 두 번째 읽기 예력하고 글쓰기는 그 상관관계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강합니다. 그 시사점은 뭐냐 하면은 읽기 지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읽기 지문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어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내용을 관해서 이야기하고 지도를 해요. 그다음에 지도를 한 다음에 그 지도의 한 부분으로 쓰기 과제를 한번 넣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연구에 따르면은 아동한테 읽은 질문을 한 번 더 읽어 또는 거기에 질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쓰기 과제를 주는 게 이 아동들이 이 질문을 이해를 더 깊이 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 종류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확장 쓰기 같은 거, 그러니까 읽은 내용을 확장하게 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에서는 결말이 이랬어. 결말을 바꿔볼까? 캐릭터 그 주인공을 조금 성격을 바꿔볼까? 그래서 확장 쓰기를 하게 되면 그건 조금 더 창의적인 면이 있겠죠. 그런 과제를 줄 수도 있고 요약 쓰기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을 읽었는데 짧게 한 2-3문장, 4-5문장으로 한번 써볼까?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한국어 지도에서 조금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쓰기 과제를 주실 때 문장 틀을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 누구누구는 어떠어떠해. 왜냐하면 어떠어떠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문장 틀을 주는 거거든요. 틀을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틀을 줌으로써 그 틀에 관련된 언어를 학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쓰기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데 문장 틀을 줌으로써 그 시작점이 좀 더 쉬워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과부하를 좀 더 줄이고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간단한 문장 틀을 제시해 주시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다가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복잡한 문장 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확장해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현장에서도 계셨고 네. 연구자로서 또 네. 이렇게 많이 활동하셨으니까 또 이제 연구 활동하시면서 많은 또 현장을 직접 관찰하고 보셨으니까 네. 혹시 교수님만 좀 가지는 그 문해력 교육의 뭐 꿀팁? 선생님들 좀 이건 적용해 볼 만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방법에 관해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르쳐야 할 그 요소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집 집 모양, 모양. 거기에 나오는 걸 다 지도를 하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휘력도 가르치셔야 되고, 문장 구문력도 가르치셔야 되고, 한텐트도 가르치셔야 되고, 정말 많은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지도하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교수 방법. 명시적인 지도는 뭐냐 하면은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처음에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학생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니까 직접적으로 지도를 한 후에 충분한 연습 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지도는 뭐냐 하면은 조금 더 쉬운 것부터 조금 더 어려운 것, 그 다음에 과제 중에서도 조금 더 단순한 거에서 조금 더 복잡한 거. 예를 들어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음운인식, 음조를 인식하는 것도 있고 음소를 인식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소인식을 가르치실 때 음소인식 과제 중에서 어떤 과제는 조금 더 쉽고 어떤 과제는 좀 더 어려워요. 패턴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다른 패턴을 찾는 거, 이 과제와 그다음에 어떤 소리를 주고 이 2개를 합치라는 과제 둘 중에서 두 번째 과제가 조금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쉬운 과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과제로 넘어가는 것. 그게 체계적인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수법을 하고, 두 번째는 피드백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학생이 오류가 있잖아요. 낱말 읽기 하던 때 아니면은 읽기 이해를 할 때 그 오류가 있다면은 그걸 즉각적으로 그냥 잘했어요, 아니 이게 틀렸어요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요거는 요렇게 읽어야 돼 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시는데, 물론 아동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되 오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계 설정, scaffolding. 네, 그거를 해주시는 건데, 비계 설정은 아동의 현재 수준이 여기 있어요. 근데 목표 수준은 여기예요. 그러면은 그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읽기, 이해 수업을 하고 있다면은 그 비계 수업 전략 중에서 하나는 뭐 어휘를 미리, 그러니까 지문을 보여주기 전에 미리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지문의 구조에 대해서 미리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지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이 준비되게 해주는 게 비계 설정 수업이에요. 인지 차이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다리를 놓아주는, 이제 올라가게끔. 사다리 주고 갭을 조금 작게 해주는. 네. 선생님들도 이제 그 문해력에 대한 내용을 알고 어떻게 교수법 적용해서 교육하면 좋을까도 중요한데, 사실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에 대한 문해력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한번 교수님 혹시 생각하기에. 보통 하시는 것들은 뭐 워크샵 같은 거 많이 하시죠. 학기 초에 조금 대부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학기 초에 그 워크샵들을 하시는데, 미국 연구들에서 하는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부모님들한테 실천 가능한 팁을 텍스트나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주 월요일마다 부모님 오늘 학생들 아동하고 한국어로 대화해 보셨나요? 이런 주제는 어떨까요? 아니면은 한국어 책을 읽어보셨나요? 한국어 책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이렇게 팁을 짧게 보내드리면은 부모님들이 매번 체크해가지고 하시는 부모님들은 뭐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그래도 한두 번은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구들이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 같네요.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국어를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께, 교수님께 마지막 하고 싶은, 좀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그다음에 교육자인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가 잘 알거든요. 언어 교육 발달을 뿐만 아니라 문해력 발달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미국에서는 저희들이 소수민족으로 살잖아요. 소수민족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언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문화적인 뿌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정체성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편안해지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발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 발달이 그냥 단순한 언어 발달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구인가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마다 아니면 매일매일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의 헌신들의 노력들의 결과가 잘 사실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아동 학생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큰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교사 선생님들께서 가끔씩 그러니까 상기, 리마인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UC 얼바인의 김영숙 교수님을 모시고 리터러시에 관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감사하는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에서는 이번 리터러시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어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의견을 받아서 향후에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